확률 정의부터 이야기하기 전에 확률 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얘기할게요. 시행, 표본 공간, 사건 요 세 가지의 용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행이라는 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뭐 주사위를 던지는 거 이런 게 시행인데요. 주사위를 던지는 게 시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시행의 그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의 특성 때문이에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주사위가 깨져가지고 모양이 바뀌나요? 그러지 않죠? 예.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이 표현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진 결과는 누가 결정합니까? 뭐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에 의해서 결정되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알겠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라든지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시행하려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해야 돼요. 두 번째, 결과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예,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시행을 정의하려면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표본 공간입니다. 이 표현은 아마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텐데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시행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할 거예요.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1의 눈이 나오거나 2의 눈이 나오거나 3의 눈이 나오거나 4의 눈이 나오거나 5의 눈이 나오거나 6의 눈이 나오죠. 상식적으로. 예, 주사위가 뭐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면 어떡하죠? 이런 건 없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맞아요? 혹은 모서리를 이렇게 딱 쓰면 어떡하죠? 이런 건 없다고 본다고 알겠죠? 예. 그래서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이에요. 어떤 시행에서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이다. 이걸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얘도 들어드렸죠?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다 라고 하면 표본 공간은 앞면이 나오는 사건, 뒷면이 나오는 사건 이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선생님 동전이 이렇게 설 수도 있지 않나요? 이 동전이 서는 경우를 다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률을 정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서는 경우는 우리가 배제하고 하거든요. 실제 설 수도 있죠. 우리가 우연찮게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이 동전이 계속 굴러가다 그냥 선 상태로 멈출 수도 있죠. 맞아요? 예, 그런 경우는 확률에서 다루지 않거든요. 예, 다루지 않는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예. 다음 사건.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문제에서 정해집니다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가령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6개입니다. 그죠? 근데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다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2의 눈이 나온 사건, 4의 눈이 나온 사건, 6의 눈이 나온 사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잘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2, 4, 6이라고 하지 않았죠. 2, 4, 6이라는 숫자는 그냥 사건 자체예요. 아니,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냥 숫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사위에 다른 숫자를 적게 되면 그런 숫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하지만 주사위라는 대상은 그대로 있고 그 대상이 결정하는 면도 여전히 6개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1이라고 하지 않고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라고 하지 않고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다음 전사건, 공사건, 근원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사건은 이름에서 느낌이 오시죠? 전체 사건이라는 얘기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전체 사건이라는 뜻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좀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반드시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주사위를 예로 들고 있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의 눈이 나온 사건, 이런 얘가 전사건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사건은 뭐하고 같습니까? 표본 공간하고 같은 겁니다. 표본 공간하고 전사건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합을 다루다 보면 전체 집합하고 같은 집합이 나오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건입니다. 공사건의 공자는 빌공자입니다. 비어있다는 얘기죠. 사건이라는 건 지금 집합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집합의 내부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소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일어난다는 얘기,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제 확률,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전 사건의 확률은 얼마겠습니까? 1입니다. 1. 왜냐면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정도의 기대치를 0과 1 숫자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면 확률이 1이겠죠. 그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의 경우에 확률이 얼마겠습니까? 0이겠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인데요. 근원 사건은 말을 하기 전에 예를 먼저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죠.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아니면 4의 눈이 나오는 사건 아니면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맞아? 근데 이걸 제가 이 사건 자체를 또 쪼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짝수의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러면 2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짝수의 눈이 짝수이면서 소수인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소 2 하나만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얘를 더 이상 쪼갤 수는 없죠. 맞습니까? 얘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근원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건은 몇몇 개의 더 작은 사건으로 분할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분할이 불가능한 사건의 최소 단위를 근원 사건이라고 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사건의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 1개인 사건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사건과 곱사건과 배반사건, 여사건, 요 4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본 적이 있죠, 근데. 네. 자, 요 4개를 정의하려면 요걸 좀 배경을 깔고 갈게요. 두 사건 A, B와 표본공간 S에 대하여 이렇게 쓸 텐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 사건이 집합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집합 배우셨잖아요. 근데 집합은 전체 집합을 뭐라고 쓰죠? U라고 쓰죠. Universal Set에서 U를 따서 U라고 쓰는데, 표본공간이 전체 집합인 확률의 경우에는 표본공간이 영어로 명칭이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 스페이스에서 S를 따서 S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 S라는 기호는 뭐냐면 집합에서의 전체 집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본공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첫 번째 합사건입니다. 합사건은 뭐가 합사건이냐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합집합하고 똑같은 거네요? 예, 합집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A 또는 B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A만 일어나고 B는 안 일어나도 됩니다. A가 안 일어나고 B만 일어나도 돼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도 됩니다. 알겠죠? 요 3개의 상황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합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집합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겠냐면, 얘 그냥 A 합집합 B하고 똑같은 거네.
얘도 마찬가지로 A 합집합비라고 부르기보다는 A와 B의 합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네, 용어를 좀 달리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다음 곱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곱사건은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의미에서 이거 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집합이구나. 교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찬가지로 얘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쓰시면 동일합니다. A와 B의 교사건이라고 하지 않고요. A 교집합이라고 하지 않고요.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음 배반사건입니다. 배반사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거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겠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겠냐? A와 B의 곱사건이 공사건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걸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알겠죠? A와 B의 곱사건이 공사건이구나. 아까 제가 정리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아까 위에서 이 공사건은 파이라고 쓰시면 돼요. 전사건은 U라고 안 쓰고 그냥 S라고 씁니다. 표본공하고 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밑에 공사건의 표기를 파이로 한 겁니다. 알겠죠? 이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다. 근데 서로 배반이라는 용어는 이 A와 B의 관계를 지시하는 용어거든요.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A는 B의 배반 사건이다. B는 A의 배반 사건이다. 알겠죠? 그리고 배반 사건은 항상 어떻게? 서로 배반입니다. 한쪽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배반일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항상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배반인 상황만 존재합니다. 서로 그냥 배반인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배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A가 일어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가령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서로 배반입니다. 왜?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눈이 짝수이면서 홀수일 수는 없죠. 맞아요? 이런 상황을 서로 배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서로 배반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제 확률 계산을 나중에 할 때요. 좀 복잡한 사건을 가지고 확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들을 그냥 직접 구하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한 몇 개의 사건을 이렇게 쪼개서 구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이걸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분할을 할 때 사실 분할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 배반이 되게 쪼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서로 배반이 아니다라고 하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따로 추가를 해야 돼가지고 빼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엄청 불편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확률 계산을 잘하는 학생일수록 뭘 잘하냐면 복잡해 보이는 하나의 사건을 간단한 몇 개의 사건으로 분할하는 걸 잘해요. 즉 어떻게? 서로 배반인 몇 개의 사건으로 나눠 놓기를 잘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간단한 문제만 풀 줄 알면 복잡한 문제를 풀 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서로 배반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는 따로 잘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 사건은 다 알고 계시죠?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맞아요? 여 사건은 뭐가 여 사건이죠?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죠. 이걸 여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여사건을 나타내는 기호는 실제로 뭘 쓰냐면 A의 컴플리먼트를 씁니다. 물론 A의 여사건이라고 읽습니다. A의 여집합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좀 많이 적는 건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많이 적을 건 없어요. 알겠죠? 예, 이건 용어의 정의니까 이 용어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차피 문제는 교육과정 내에 있는 용어로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쉬운 말로 바꿔서 출제 안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설명할 때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할 거예요. 이걸 굳이 쉽게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용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아이의 눈이 나오는 것을 이 아이로 나타낸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주사위의 눈 자체를 사건이라고 읽을 수 없어요. 그건 그 면에 적힌 숫자이지 그 사건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졸라 불편하죠? 졸라 불편하니까 사건이 보통 영어로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이러면 그러니까 이 원 이러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표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한글로 적기 힘드니까 알겠죠? 이 원 하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 투 하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샘플 스페이스 한번 써볼까요? 주사위를 던진 시행에서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의 개수는 6개죠. E1, E2, E3, E4, E5, E6. 여기는 문제 되게 쉬워요. 그냥 위의 내용을 아는가 확인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A는 뭐라고 했냐면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E1과 E2와 E3가 될 겁니다. 맞냐? B는 뭐가 될 거냐면 B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E2와 E4와 E6가 될 겁니다. C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E5 이렇게 되겠죠? 이걸 모르진 않겠죠? 그죠? A와 B의 합사건은 C의 여사건과 같음을 보여라. 이거 가지고 보시면 돼요. 집합연산이니까 매우 쉽습니다. 그렇겠죠? 네. A와 B의 합사건이라는 것은 집합을 관찰해보면 A와 B의 합집합이죠. 합집합은 중복 원소를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쓰게 되냐면 E1, E2, E3, E4, E6 이렇게 쓰게 되죠. 그 다음에 C의 여사건은 뭐가 되겠어요? 샘플 스페이스에서 E5가 아닌 다른 원소를 다 모아야 되죠. 네. 그래서 E1, E2, E3, E4, E6 이렇게 될 거니까 둘이 같다는 걸 그냥 보일 수 있죠. 단순히 원소 나열하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님을 보여라. 배반 사건이 아님을 보이라고 하면 배반 사건이 뭐 어쩐다 그랬죠? 곱사건이 공사건이라고 했죠. 그럼 배반 사건이 아님을 보이라는 말은 곱사건의 원소가 존재한다 하나라도 존재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즉 곱사건이 공사건이 아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사건을 구해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 어떤 두 사건의 배반 여부를 알고 싶으면 항상 뭘 구해야 된다? 곱사건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곱사건을 구해보시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E2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럼 얘는 공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으로 뭐예요? A와 B가 서로 배반이 아님을 보인 겁니다. 그죠? 이 2라는 원소는 3 이하이기도 하고 짝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즉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서로 배반이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은 몇 개냐라고 물었어요. A와 서로 배반이려면 E1, E2, E3를 갖고 있지 않은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죠? 맞아요? 근데 표본 공간이 원소의 개수 몇 개였어요? 6개였죠? 그럼 E1, E2, E3를 제외하면 몇 개의 원소가 남습니까? 3개의 원소가 남죠? 그러니까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2의 세제곱, 즉 8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아주 쉽죠? 문제가 아주 쉽죠? 동의하지 않는군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A스텝에도 들어있지도 않을 거예요. 알겠죠? 너무 쉬워서. 네. 위에 우리가 사용한 용어를 그냥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목적으로 넣은 문제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시작합니다. 자, 수학적 확률인데요. 이제 우리 때는 밑에 글씨 편집하다 보니까 겹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프린트는 똑바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단순히 PDF 변환하면서 뭐가 폰트가 꼬이나 봐요. 네,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확률을 뭐만 배우냐면 그냥 확률 하나만 배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고2 확률과 통계 과정에서는 확률을 어떻게 나눠서 배우냐면 3가지로 나누어서 배워요. 첫 번째 수학적 확률, 두 번째 통계적 확률, 세 번째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 사실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률이라는 것은 뭘 하고자 하는 학문이냐면 불확실성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강우 확률이 70%다라고 하면 내일 진짜 비가 옵니까? 내일 진짜 비가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90%라고 하면 비가 옵니까? 아니에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10%라고 하면 비가 옵니까? 여전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선생님?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90%라고 하면 내일 매우 높은 확률로 비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기대할 수는 있죠. 그래서 고생하시니까 우산을 한번 챙겨볼까?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은 그냥 불확실하게 그냥 머리에 생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을 조금 덜 불확실하게 하자는 게 어떤 확률 통계학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수학적으로 다루는 어떤 그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하시는 수학과 좀 달라요. 알겠죠? 네. 그냥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덜 불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제가 이 학원에 근무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결강한 적은 없거든요. 항상 출근을 했어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내일 제가 출석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얼마죠? 내일 제가 출석 확률이 얼마죠? 100%입니까? 내일 저는 출석하거나 출석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거니까 50%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생각이 없습니까? 별 생각이 없어요? 네. 이것 때문에 확률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확률을 구분해야 되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6분의 1로 보거든요. 이견이 없으시죠? 2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6분의 1로 봅니다. 그죠? 다 똑같이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내일 출근할 사건의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이 새끼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인데요. 수학적 확률은 아주 커다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제가 근원 사건 이야기했죠. 근원 사건이 뭐였어요? 표본 공간 내의 각 사건 중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6분의 1임에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이유는 1이든 2든 3이든 4든 5이든 6이든 딱히 유리한 녀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그냥 확률 통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본 공간 내의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 출근하는 사건과 출근하지 않는 사건은 절대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까?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을까? 졸라 아프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출근하는 사건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해서 2분의 1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적어볼게요. 좀 말이 어려운데 표본 공간 내의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친구들, 이 표현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각 근원 사건의 확률은 모두 같고 그 값은 1을 근원 사건의 개수로 나눈 값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근원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 다 다음 뭐 나와야 돼요? 전 사건이 돼야 되니까 1 나와야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 이렇게 씁니다. 확률이 영어로 probability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P를 쓰고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분모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쓰고요. 분자에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쓰시면 됩니다. 이걸 물론 중학교에서는 뭐라고 했죠? 분모에는 모든 경우의 수가 와야 된다. 분자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와야 된다. 이렇게 썼던 거죠. 그건 우리가 표본 공간이나
사건에 대한 해석의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좀 불편하게 쓰는 거고, 이렇게 써도 충분하죠. 맞아요? 또 이게 어려운 친구들 위해서 기존에 중등 때 쓰던 표현도 쓰겠습니다. 여기가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이게 수학적 확률 정의고,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사실 무슨 확률이다? 수학적 확률이다 라는 사실에 동의하시죠? 그죠? 네. 이놈을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경우의 수만 구할 줄 알면 무조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단원, 결국 고등수학 하의 뒷부분에서 뭐를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학생들이 확률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확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통계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는 훈련하는 거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경우의 수를 못 세면 결국 확률 계산을 못 해요. 확률 계산을 못하면 통계도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내가 세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싶은 학생들은 반드시 훈련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셀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뭐냐면 앞에 있는 경우의 수 문제가 뒤에 있는 확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세는 경우의 수보다 더 어려워요. 당연하죠. 10개를 기억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100개를 가르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 앞에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3개 하고 실제 확률 계산할 때는 조금 덜 어려운 상황을 줘도 앞에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성취도가 절반 이상만 되면 다들 확률을 계산하겠거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과서를 만들어도 똑같이 만들 거예요. 알겠죠? 일부러 경우의 수 훈련할 때는 더 거지 같은 상황을 줍니다. 근데 실제 확률에서 문제를 풀 때는 좀 덜 거지 같은 상황이 나오죠. 아시겠죠? 네. 두 번째로는 수학적 확률을 이렇게 정의해야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 표본 공간 내의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안 되면 수학적 확률을 그냥 못 쓴다는 얘기예요? 어이없게? 예, 못 씁니다.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맨날 주사위나 던지고 있는가? 동전이나 던지고 있는가? 주머니에서 공이나 쳐 빼고 있는가?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그런 상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요. 이걸 진짜 만족하는 상황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냥 동전 던지거나 주사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동전의 옆면이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왜냐? 동전의 옆면이 같은 확률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안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 그치만 동전 던지다 보면 서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동전은 아주 얇아서 옆으로 안 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사위가 아니에요. 실제 동전도 아닙니다. 실제 주사위는 모든 면이 같은 정도로 안 나옵니다. 놀랍게도. 같은 정도로 안 나와요. 제가 주사위 하나 집에서 사가지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주사위 하나 사가지고 한 1억 번 던져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중에 6분의 1이 나오냐 하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알겠죠? 왜 안 그러냐면, 물론 1억 번 던지면 안 돼. 1부터 1억까지 그냥 세기만 해도 뭐 몇십 년씩 걸려야 알겠죠? 실제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주사위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경화시켜서 만들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혼합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걔가 경화될 때 굳을 때, 쉽게 말해 굳을 때 밀도가 높은 애들이 아래쪽으로 보입니다. 그럼 거기다 뭔가를 새기게 되면, 그죠? 그게 아래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편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나오겠죠? 두 번째로 주사위 눈을 새기려면 주사위 면을 파내야 되거든요? 근데 1은 하나만 파내요. 2는 2개 파내요. 3은 3개 파내요. 4는 4개 파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주사위의 정 가운데 있는 어떤 점이 그 주사위의 질량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설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사위는 그 주사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이상적인 주사위. 정말로 각 면이 똑같은 정도로 나오는 주사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완전 이론적인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쓸 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네. 실전에 제가 써먹을 수 있냐라고 하면 못 써먹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안 쓰는 것보다는 덜 불확실해지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실제로 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와 붉은 공 5개가 있다고 하니까, 자, 주머니 하나 그려볼까요? 주머니가 있어요. 흰 공은 어떻게 하죠? 네.
흰공 3개, 불공공 5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붉은 공일 확률 구하셔. 아까 제가 확률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에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공의 색상과 관계없이 여기에서 공 2개를 꺼내는 방법의 수를 써야 되죠. 총 공의 개수 몇 개입니까? 8개죠? 그럼 서로 다른 8개 중 서로 다른 8개 중 이거 보세요. 선생님, 흰 공 3개는 같지 않습니까? 색깔 같은데? 봐봐. 여기다가 니네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8C3이라고. 그제? 2개냐? 8C2라고 쓴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 8C는 뭐라고 배웠냐? 서로 다른 8개 중 2개를 택하는 방법을 쓰라고 배웠다.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 알겠지? 네. 근데 이 빨간 공 5개는 서로 같지 않습니까? 흰 공 3개는 서로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쓰면 답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 색깔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쌍둥이도 서로 다릅니다. 알겠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100만 개의 물건을 찍어내요. 그럼 그 100만 개는 다 다릅니다. 절대 안 같아요. 세상에 똑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게 확률 통계의 기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설명이 없으면 전부 다 다른 걸로 보시는 게 맞아요. 색깔 같다고 같은 걸로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특별히 설명 없이도 같은 것을 보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숫자 1, 1, 2, 2, 2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 2개는 같은 겁니다. 2, 3개는 같은 거예요. 이거 다른 숫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상으로 똑같은 거 만들려면 문제에서 서로 같은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줍니다. 서로 같은이라는 표현은 안 좋은데 색깔 똑같다고 똑같은 걸 계산한 책 있잖아요. 책 집어넣어서 딴 책 공부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디폴트가 뭐냐면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색깔이 같아도 다 다른 거고 색깔이 달라도 여전히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분모에 8C1을 쓰는 게 맞고 분자에는 모두 붉은 공이니까 뭘 쓰면 되겠어요? 5C1을 쓰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걸 계산해 보시면 14분의 5가 나와야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색깔이 같아도 다른 겁니다. 문제에서 완전히 같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야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런 말이 없어. 같다 다르다는 말이 없어. 그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잠 오지 마.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 알겠어? 네. 자, 2번. 4개의 공을 꺼낼 때, 이 그림 좀 보여야겠는데? 그죠? 4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 1개, 붉은 공 1개의 확률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확률은 분모는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안 똑같죠? 이번 4개 꺼내니까 8C4죠? 그럼 흰 공 하나면, 흰 공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죠? 붉은 공 3개면 5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죠? 이 선택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7분의 3 나오겠습니다. 실제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고 식만 맞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실제로 저는 수업 준비할 때 문제 풀 때 얘기하면 안 풉니다. 알겠죠? 그럼 계산 틀리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푸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5번 보겠습니다. A, B, C, D, F 6개의 문자가 있다. 이것을 일렬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A, C, D, E, F였으면 이 둘의 A는 서로 같은 겁니다. 문자라는 건 무조건 같아요. 다른 문자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알겠죠? 알겠죠? 네. 차이 아시겠죠? 네. 이걸 일렬로 배열할 때 A, B, C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A, B, C가 이웃하면 A, B, C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면 되죠. 그럼 남은 게 D, E, F니까 맞습니까? 확률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분모에는 뭐예요? 다 다른 것으로 보고 6팩토리얼 이게 모든 경우의 수겠죠. 6개의 서로 다른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쓰 6팩토리얼 맞죠? 분자는 뭐가 되겠냐? 저 위에 걸 4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4팩토리얼 되는데 이때 A, B, C가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3팩토리얼 곱해주죠.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5분의 1 나오네. 이거 그냥 계산 되네요. 그죠? 됐냐? 자, 두 번째 것도 풀어볼게. 똑같은 상황인데 A와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간대. 그럼 그 문자가 뭔지 모르죠? 그죠? 이렇게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남은 문자 몇 개인 거예요? 3개인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의 경우수를 따로 써볼게요. 알겠지? 자, 선생님
여기가 A, 여기가 B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B, 여기가 A일 수도 있잖아요. 알아요. 아니까 일단 2를 곱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거꾸로 바뀐 것까지 우리가 고려하는 거니까 이걸 또 쓸 필요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갈 숫자는, 아니, 문자는 뭐가 가능하죠? C, D, E, F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C 들어갔다고 그냥 치면 돼요. 여기가 C가 들어갔다고 그냥 치면 된다고. 알겠죠? 4를 곱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합쳐서 나열하는 거니까 뭐예요? 4 팩토리얼 되겠죠? 이때는 여기에 자리가 바뀌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려했습니다. 알겠죠? 가운데는 C여야 되고 A, B, BA인 경우를 자 2를 곱했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이때 확률이 뭐가 되겠냐면 모든 경우에서는 아까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6 팩토리얼 분모를 하고 2 곱하기 4 곱하기 4 팩토리얼 이걸 분자로 하게 되는 거죠. 계산하시면 15분의 4가 나옵니다. 확실히 경우의 수에서 하던 것보다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좀 더 쉽죠? 그죠? 네. 자, 다음. 이것을 원형으로 배열할 때 A와 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이거 바로 계산해 볼까요? 원형으로 배열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어떻게 바뀝니까? 창훈 얘기해봐. 네? 기억 안 나요. 미친놈아. 이게 이렇게 바뀌죠? 원순열이면 제가 5 팩토리얼 쓰지 말고 6-1 팩토리얼 이렇게 쓰시라고 했어요. 그래야 검사를 할 때 아, 내가 여기서 원순열임을 고려했었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A와 B가 이웃하면 A와 B를 한 묶음으로 보는데 A와 B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를 곱하면 생각하면 돼요. 그럼 A와 B는 진짜 한 묶음인 겁니다. 그럼 문자는 총 5개 있는 거죠? 이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5-1 팩토리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래서 경우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벌써 힘듭니까? 벌써 힘들면 안 돼요. 자,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은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수학적 확률이 생각보다 쓸데가 없다고 했잖아요. 쓸데가 없다니까요. 쓸데가 없어요. 왜냐면 표본 공간 내의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 자체가 거의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야구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군요. 여학생이 많아가지고 남학생이 많으면 야구로 설명하면 되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야구 룰이 뭐냐면 타자가 이렇게 공을 치러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타석에 들어섰다 라고 해서 몇 번 나왔냐라고 하면 그걸 타수라고 부릅니다. 10번 나오면 10타수인 거예요.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걔가 안타를 3번 쳤어요. 그럼 3안타라고 해요. 그럼 10타수 3안타면 뭐예요? 10번 나와서 안타 3번 친 거죠? 그래서 3을 10으로 나눕니다. 그럼 0.3이 나오죠? 그럼 이 선수의 타율은 0.3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3할이라고 불러요. 할푼리.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 문제에 나오거든. 알겠지? 0.123 이러면 2달 2푼 1이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할푼이라는 게 그냥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내가 야구 선수인데 타율이 3할이야. 타율이 3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전에 계속 야구를 하고 있잖아. 지금 시즌 중에 야구 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30번 나왔어. 공을 치러. 알겠지? 그럼 타율이 3할이려면 아니 100번 나왔어. 그냥 100번 나왔다가 편하게 100번 나왔어. 그럼 타율이 3할이려면 안타 몇 개 쳤어야 돼? 30개 쳤어야 되죠? 맞아요? 이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계적 확률은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내가 100번 타석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내 타율이 3할인지 알 수가 없어. 수학적 확률은 내가 주사위를 안 던져봐도 주사위에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거 그냥 알거든요. 근데 통계적 확률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저 통계적 확률을 이용해서 동전에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면 계산해 볼게요. 왜냐면 집에 가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동전 던져서 앞면, 또 던져서 뒷면, 앞면 이걸 계속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적 확률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통계적 확률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확실성이 조금 덜 불확실하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제가 3할 타자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응원한 팀이 결승전을 합니다. 알았지? 근데 우리가 되게 지고 있어. 지금 1점 뒤지고 있는데 주자가 이렇게 다 차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꼭 나와서 쳐줘야 돼요. 근데 3할인 제가 나와서 공을 치는 거랑 창훈이가 1할이에요. 1할 타자인데 10번 나면 한 번 친다는 얘기죠.
이달 타자가 딱 나오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채널 돌려요. 아이씨 졌네 이러면서. 알겠죠? 근데 이달 타자가 안 타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죠? 그 다음에 3할 타자인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3할 타자인 제가 나와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뭐 이러면서 보고 있고 갑자기 제가 몸에 콩 나간단 말이에요. 다음 타자 얘예요. 얘 딱 나오면 아이씨 뭐 이러면서 막 TV 끄거나 채널 돌리거나 치킨을 취소하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황을 약간 덜 불확실하게 해주긴 하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확률이. 자, 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 얘기하려면 실제 시행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얼만큼 많이 해봐야 돼요? 이론적으로 무한번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100번 타석에 들어서 30번 쳤다고 해서 확실히 3할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제가 101번째에 죽잖아요? 그럼 다시 떨어지죠? 102번째에 치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새끼가 죽을 때까지 계속 쳐야 돼요, 공을.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치지 못하니까 이 선수의 타율은 얼마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뒤진다고 하면 뭐예요? 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알겠죠? 근데 할 수 없다 이거죠?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같은 시행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여 이걸 n번 반복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 A, 이 사건 A라는 게 안 타치는 사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잘 봐요. 제가 이걸 R이라고 안 하고 Rn이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시행의 횟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 따라서 증가한단 말이에요. 즉, 이 R이라는 값이 상수가 아니고 이 N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관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N이 증가하면 R도 증가하겠건 이런 뜻입니다. 이랬을 때 통계적 확률 정의 쓰겠습니다.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은 자, 옆에 앞에 공간 비워놔. 자, n분의 Rn 이걸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행 횟수는 이론적으로 몇 번이 한다고 했죠? 무한번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뭘 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어떤 특정 값에 수렴하겠죠? 이 p는 그냥 유한 확정 값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수렴하게 되면 저때 저 극한값 p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p 제가 소문자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p 있잖아요. 여기 p 소문자로 적은 거예요. 여기 p는 대문자로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p를 저 소문자 p를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은요, 표본 공간 내의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전혀 기대되지 않거든요. 전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대부분 통계적 확률에 의존하고 있죠. 대부분 통계적 확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기예보도 통계적 확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일 비 안 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10%예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지난 200년간의 강운 기록을 봤을 때 내일은 비가 한 2번밖에 안 왔어요. 안 옵니다. 놀랍게도 맞아요. 진짜 비가 안 와요. 알겠죠? 네. 실제 통계적 확률을 위기예보에서 유의미하게 씁니다. 물론 기상도도 보고 구름도 보고 바람의 방향도 보고 기단의 움직임도 보고 여러 가지 봅니다. 보는데 과거의 기록도 봅니다. 안 보지 않아요. 알겠죠? 네. 자, 실제로는 시행해서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없다. 맞아요. n이 충분히 클 때의 상대수를 이용한다. 그럼 얼만큼이 충분히 크냐? 그냥 네가 생각했을 때 좀 크다. 이 정도 하려면 힘들겠다. 그럼 좀 충분히 큰 겁니다. 알겠죠? 사실 이 충분히 크다의 정의도 통계학에서는 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아, 충분히 크구나. 그거 아니면 문제 안 풀리면 충분히 큰 거예요. 알겠죠?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동전을 던져보는 거죠. 알겠죠?
동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세보는 거죠. 10번 던졌더니 뭐 대충 한 6번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100번 던졌더니 뭐 대충 한 뭐 56번 정도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죠. 200번 던졌더니 대충 한번 뭐 80몇 번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300번 던졌더니 이제 뭐 알겠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횟수를 늘려보니까 얘가 절반을 살짝 넘을 때도 있고 못 미칠 때도 있는데 이 경향성을 봤을 때 어디 근처에 가고 있어요? 이 2분의 1 근처에 가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100번 던져서 50번이 앞면에 안 나올 수 있어요. 1000번 던져서 500번이 앞면에 안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1조 번 던지면 5천억 번에 매우 가까운 숫자의 앞면에 횟수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혹은 10조 번 던지면 던져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5조 번에 매우 가까운 숫자의 앞면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그냥 증명 없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행 횟수 n을 무한히 크게 하면 통계적 확률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행 횟수 n을 무한히 크게 하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확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계적 확률을 도입을 했는데 이 통계적 확률도 시행 횟수가 커지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확률하고 결국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거면 사용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기존에 사용하던 수학적 확률과 결국은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확률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 8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졸려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저는 여기 처음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재밌는 내용이다. 근데 몇몇 학생들은 얼굴에 노잼이라고 써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매우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수학적 확률을 공부할 때 제가 아까 출근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내가 왜 내일 학교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아닌 거지? 뭐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들으면서 막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학교 때 확률 계산하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내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 2분의 1 아닌가? 당첨 되거나 안 되거나? 근데 존나 사보면 존나 꽝이죠? 그래서 2분의 1 절대 아닌 거 같죠? 근데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같은 정도 기대가 안 되는 거 애시당초에. 매우 높은 확률로 이미 꽝이 될 것임을 알고 있죠 우리가. 다음은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근데 아까 통계적 확률은요 수학적 확률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려고 만든 거죠. 어떤 단점이 있었어요? 표본 공간 내의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으면 수학적 확률을 쓰지 못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통계적 확률을 만든 거죠. 그럼 직접 해봐라. 계속 하다 보면 대충 유의미한 어떤 상대적인 비가 나오겠지. 그걸 통계적 확률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 기하학적 확률도요 수학적 확률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는 건데 수학적 확률이 그것만 단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표본 공간 내의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더라도 어떤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일 수 있어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도 무한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무한계분의 무한계는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식을 주지 않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의미가 없나요? 그냥 조금의 의미가 있다고 알겠지? 이걸 안 하는 거가 낫다고. 한다고 해서 뭔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봅니다.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양국로 할 건데 여기가 지금 점수를 주는 영역이에요. 복잡하게 안 할게요. 여기 들어오면 점수를 주고 이런 데 들어오면 점수를 안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잘 훈련된 양궁 선수여서 이런 데는 안 쏩니다. 알겠죠? 무조건 여기만 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수학적 확률로 이 사람이 점수를 얻을 확률을 계산을 하려고 해보면 일단 뭐가 문제냐면 이것도 약간 말이 안 돼요. 내가 잘 훈련돼 있다면서 그러면 내가 이 가운데에 갈 확률이 이 가생에 갈 확률보다 높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이론을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부위든 화살이 도착하는 가능성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본 공간 내의 각 근원 사건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수학적 확률의 밑밥하고 똑같은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출 확률이든 여기 이런 데 맞출 확률이 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럼 이걸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려고 해보면 사실 이 원 전체에 제가 지금 그 x자를 다 세보면 무한계죠. 근데 이 안쪽에 있는 x자 다 세봐도 무한계죠. 근데 둘 다 똑같이 무한계인데 아무튼 이 안에 있는 무한계가 뭔가 좀 더 작은 것 같죠. 작다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한계면 수가 하나씩 커진 상태라면서 지금 작은 게 어디냐? 무한대끼리 작은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근데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야, 반증 재봐. 여기 R이라고 하고 여기 R이라고 해봐. 그러면 왠지 이때 확률을 이러지 않을까? 맞아요?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기하학적 확률로 정의합니다. 중학교 때는 면적분의 면적만 다루는데 이거 길이분의 길이일 수도 있습니다. 면적분의 면적일 수도 있고 부피분의 부피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상황,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은 제가 방금 설명한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적혀있는 표현을 굳이 할 줄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어렵게 적을 거예요. 알겠죠? 자, 영역 S라고 할게요. 이 S가 표본공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안에서 각 점을 잡을 가능성이 같을 때 이 부분만 딱 읽어보면 뭐라는 걸 알 수 있냐? 아, 얘 수학적 확률하고 완전 똑같은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각 점을 잡을 가능성이 같다는 것은 표본 공간 내의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말이니까. 맞죠? 네. 영역 A인데 이 A는 그냥 영역이 아니고 S 안에 들어있는 영역입니다. 이때 PA는 제가 영역 S의 크기라는 아주 애매한 표현을 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길이일 수도 있고 넓이일 수도 있고 부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놈을 영역 S에서 임의로 잡은 점이 영역 A에 속할 기하학적 확률이다.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문제 푸는 건 매우 쉽습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간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언급은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문제에서 냅니다.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면적분의 면적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맞죠? 우리가 두 문제만 풀면 끝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좀 끝내놓고 쉴게요. 그냥 받으시지 말고 알겠죠? 예. 인형 다 적으셨죠? 다 적었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내부의 한 점 P를 임의로 잡을 때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라고 했는데 자, 그림도 그려놨잖아요? 그죠? 후반이 보이시죠? 이게 둔각 삼각형이죠? 여기 있으면 직각 삼각형이죠? 여기 있으면 예각 삼각형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뭘로 계산하는 거냐면 기하학적 확률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배운 기하학적 확률의 정의에 따르면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얼마죠? 1이죠. 1. 1을 분모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반원의 면적을 계산하셔야 되죠? 근데 요 반원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넓이는 얼마예요? 8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밑에 문제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냐?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각 삼각형의 확률은 P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이 분모겠죠? 이번엔 어디의 넓이가 필요합니까? 요 바깥쪽의 넓이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사각형 전체의 넓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1에서 아까 구한 8분의 8을 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얼마예요? 그냥 1-8분의 8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때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 구하시오.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민정이 얼마니? 얼마예요? 선생님 직각 삼각형이 되긴 되지 않나요? 아니 되긴 되죠. 되긴 됩니다. 근데 되긴 된다는 것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가능성이 존재하면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확률 1이거든요? 그럼 전체 사건의 확률 1을 초과하게 돼요. 오 이상하죠? 그럼 직각 삼각형 안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 되는데? 만약 학교 시험에서 똑같은 문제 내놓고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뭐라고 답할 거예요? (0) 이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왜 0이냐? 우리가 면적분의 면적의 기하학적 확률을 이용하고 있죠. 근데 사실 직각 삼각형이 되는 면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이만 존재할 뿐. 저 반원의 이 호유의 길이에 해당하는 위치에 P가 놓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면적분의 면적의 기하학적 확률을 쓰면 직각 삼각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예각이나 둔각이 흡수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각형의 종류를 두 가지로 봐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즉 애시당초의 기하학적 확률 면적분의 면적으로 풀면 이 문제에서는 직각 삼각형이라는 삼각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각이나 둔각으로 다 흡수된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그 이유를 쓰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예. 근데 혼자 공부하다 갑자기 의문을 가질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면적분의 면적을 사용하면 이 단순히 이 선의 길이에 분포하는 직각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의 분류에서 예각이나 둔각으로 딸려 들어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각 삼각형 중에도 직각 삼각형이 있는 거고 둔각 삼각형 중에도 직각 삼각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10번 풀겠습니다. 길이가 2a인 선분 AB 외에 임의로 두 점 CD를 잡을 때 CD의 길이가 A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아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길이분의 길이 문제인가 보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길이분의 길이 문제구나. 근데 얘는 길이분의 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면적분의 면적 문제입니다. 왜요 선생님? 여기서 길이라고 나오는데.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얘가 지금 선분 AB예요. 알겠죠? 얘의 길이를 제가 2a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임의로 두 점 C하고 D를 잡잖아요. 그럼 C하고 D하고는 임의로 잡기 때문에 서로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즉 C라는 점을 제가 여기다 잡았어요. 그럼 D라는 점은 C를 또 잡아도 되고 사실 뭐 아무데나 잡아도 되는 거죠. 예. 의미가 없어요. 자 D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의 길이가 바로 뭐냐면 선분 CD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의 길이가 얼마 이하가 되고 싶다? A 이하가 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좌표를 도입할 거예요. 이 처음 A의 좌표는 0으로 보겠습니다. B의 좌표는 2a로 볼 거예요. 그럼 X의 좌표는 C의 좌표는 X라고 볼 수밖에 없고 D의 좌표는 Y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독립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변수를 두 개 쓸 수밖에 없죠. 맞냐? 자 그래서 뭘 깨닫게 되냐 우리는 X라는 놈은 최소 0에서 최대 2a까지구나. Y라는 놈도 최소 0에서 최대 2a까지구나. 세 번째로 뭘 하게 되냐면 이 CD의 길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눈에 보기 좋으라고 제가 지금 C를 왼쪽에 D를 오른쪽에 찍은 거지 실제로 D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CD의 길이라는 놈은 C와 D의 좌표의 차죠. 큰 걸 작은 거 빼는 거니까 절대값으로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게 A 이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X-Y 이놈이 A 이하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그럼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러면 절대값 x-y가 a 이하라는 말은 사실상 이렇게 해석이 되죠. a 양수니까 맞냐?
그래서 이거 또 따로 풀어야 되죠? 자, 1번 풀면 뭐 나옵니까? y가 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2번 풀면 뭐 나와요? y가 x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오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2a라고 하죠. 여기도 2a라고 하죠. 이렇게 위로 올라오네. 그럼 사실은 요 정사각형의 내부에서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a라는 직선을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 플러스 a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a. 여기 이렇게 연결해보면 a가 되겠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a입니다. y는 x 마이너스 a라는 놈은 여기 이렇게 지나가죠. 이게 마이너스 a.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여기 연결해보면 여기는 2a, a라는 지점이 되죠. 맞죠? 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영역은 뭐냐면 얘는 그냥 정사각형 내부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얘보다 아래.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영역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이해하시겠죠? 여기 면적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면적이 거의 좀 지랄받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하고 이걸 구할 겁니다. 이게 두 개 짠짠 합치면 얼마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이때 구하는 확률 p는 전체 면적은 얼마예요? 4a의 제곱이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면적은 4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인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확률의 기본 성질은 제가 그냥 써놨나요? 거기다가? 그죠? 네. 그냥 보시면 되겠고 별거 아니어서 그냥 답을 다 놔놨어요. 한 가지만 더 마칠게. 뭐 할 거냐면 이 문제가 여러분 교재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근데 똑같은 문제예요. 자, 어떻게 나오냐? 창훈이와 민준이가 밖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에 만나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딘가에 나오는 거죠. 근데 언제 나오든 20분 이상은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이때 이 사람이 만날 확률을 구하시고 이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을 구하시고 그럼 얘가 x분에 나오고 얘가 y분에 나와요. 그럼 20분 이상 안 기다리니까 얘가 나오는 시각과 얘가 나오는 시각 차가 20분 이내여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x분은 0과 60분 사이죠. y분은 0과 60분 사이죠. 그럼 이거 똑같죠? 그럼 똑같이 그림 그려가지고 색깔 칠해가지고 만날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이 문제하고 똑같이 하면 뭐예요? 30분 이상은 기다리지 않기로 한다. 이건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답이 그냥 4분의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실전에서 나오는데 저는 맨날 풀어주는데 그렇게 바뀌어서 나오면 못 푸니까 그냥 똑같은 문제라고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 알겠죠? 그 똑같은 문제예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그냥 읽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